아마 막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떠드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젊은 애들 좀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요, 지금 20대, 30대가요, 굉장히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이 동양 철학 부분에 신경을 쓰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 대학생들 막 그래.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전체, 인류 사회 전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인류 사회 전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이 언론 보면 미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게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탈출구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헤맵니다. 특히 20대 애들은 미래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꾸 이쪽 캔을 떠보다. 우리 정재훈 원장님 나중에 선비 키울 때요, 애기 선비들도 좀 키우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현대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데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식의 해결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유망한 분야가 동양 철학이고, 그 중에서도 유학입니다. 유학이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되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유학이 예학 중심으로 나중에 빠지는 바람에 현실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져 버렸습니다. 현실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옛날에 노장 사상이나 불교나 이런 쪽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너무 수기에다가 치중을 하는. 그런데 사실은 율곡 선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곡 선생은 정부에서 일을 했으니까 부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니까, 그걸 자기가 공부한 건 유학이니까 유학에서 뭔가 답변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율곡 선생님 조금 이상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라기보다는 그 현실의 뿌리는 안 박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고쳐야 될 일, 이거를 사실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답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상당히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사실은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 세미나가 만들어진 걸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정원님.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박병경 교수도 있지만 임희영 교수 떠나버렸지만은 행정학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분과의 그 참 유학자들 모이셔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모양인데, 이분과의 그 유학자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분과가 다른 분들이 많으니까 각 분과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발표자가 간단하게 가면요, 그냥 아주 요지만 이야기해서 한 2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2분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제가 이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발표한 내용을 지금 공직사회에 적용을 하면은 뭔가 해결책을 좀 얻을 수 있냐, 안 그러면 교육하는데 도움 될 만한 내용이 뭘까, 이거를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요약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한 라운드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거를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것도 각자가 한 2분 정도씩만 딱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요약을 하는데요. 내가 행정학을 했으니까 우리 배수호 교수 왔습니까? 배 교수부터 요약을 간단하게 한 2분 만에 부탁합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배수호입니다. 저는 오늘 그 호락 논쟁에서 핵심 주제였던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는 그걸 가지고 그 공공성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론 입장과 이론 입장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이제 공공성의 두 차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공과 어떤 사사로움 이 두 가지를 보고 그 영역성과 윤리 도덕성을 두 차원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스펙트럼을 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호락 논쟁이 결코 몇백 년 전의 어떤 그 고루한 논쟁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진단하는 중요한 어떤 준거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 율곡 선생님 학파 쪽으로 다 지금 옮겨올 겁니다. 먼저 우리 고려대학 이경동 교수님, 묵재 선생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경동입니다. 제가 발표한 부분은 그 묵재 가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묵재 이기 선생하고요. 그 두 자제분인 이시백, 이시방 형제의 경세적 특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율곡 선생님은 49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을 실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선조가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 무효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연평 이기, 묵재 이기 선생부터 그리고 이시백, 이시방 형제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규정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로 범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제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번역하면서 좋은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는 변통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정한 당파 혹은 정당이죠, 현재 정치에서 이제 그런 거에 중요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당적인 자세로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는 파붕당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직기관의 확립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당시에 가장 화두되는 문제는 세금 납부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 세금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도 잠깐 그 질문자가 나오시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현물로 납부되는 것을 이른바 쌀, 당시에는 사실 쌀이 현물이 아니라 화폐의 기능을 했습니다. 화폐와 비슷한 기능으로 전환했다는 대동법으로 기결된 이런 역할들에서 이 묵재 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너무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과에 이제 김지은 박사. 예, 아유 미안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농암학파의 경세론 발표를 맡았던 김지은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드리자면요. 먼저 율곡 경세론의 특징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군주의 수신, 그러니까 군주가 먼저 이제 도덕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그 지점,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구체적인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제도 개혁 문제,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서 머물지 않고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그 교화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율곡 경세론 특징을 이룬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농암학파, 구체적으로는 낙농계 학자들을 주목을 했는데,
이제 낙농계 학문적 종장인 농암 김창엽, 그리고 낙농계 제2세대 학자인 대표하는 학자인 도암 이재, 그리고 제3세대는 이제 미호 김원행인데요. 이제 김원행 같은 경우는 제가 경세 논의를 아직 많이 찾아보지 못해서 이번 발표에서 다루지 못했고요. 그다음 제4세대를 대표하는 매산 홍직필의 경세 논의를 보면서 이들의 논의 속에 율곡 경세론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잘 담겨져 있음을 네, 이렇게 밝혀보고자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과도 그 순서대로 그냥 할까요? 박학래 교수님. 네. 예. 저희 분과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그 학술대회 주제인 공직가치와는 일정하게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서 지역의 유학 전개 양상이 율곡 이후에 단선적이지 않고 다양한 학파적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 가운데 남당 한원진과 병계 윤봉구를 중심으로 한 호론 계열의 학맥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져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대체적인 양상들을 제가 정리는 했지만 이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집적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호서 유학의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뭐 호론뿐만 아니라 충청 유학에 대한 기획 연구들이 부수되어야만 그래도 이 호서 지역의 유학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오늘 검토되어지는 공직가치 문제라든가 현재적 활용 문제라든가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신세계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유진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 철학과 유중입니다. 방금 박학래 교수님께서 이제 율곡학파가 17세기 이후에 이제 호학과 낙학으로 분화가 됐을 때 박학래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는 이제 호학과 관련된 거고, 저는 이제 호학과 대비되는 낙학에 대해서 낙학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특히 김창현, 뭐 이재, 김원행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낙학의 형성 과정과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저도 좀 사적인 흐름에서 살펴봤었고, 근데 그 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단순히 율곡 성리설을 뭐 계승하고 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마다 어떤 율곡 성리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율곡 성리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론적으로 정교화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특히 또 18세기에는 낙학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학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시기에는 또 낙학 내부에서도 어떤 낙학의 정책성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게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됐던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낙학파의 마지막 계승자인 간제 전후 시대에 접어들면 이제 율곡 성리설에 대한 어떤 비판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제 전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비판점을 갖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쭉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짧았나? 괜찮습니까? 자, 충남대 윤 교수님. 예. 예, 저는 명제학파의 율곡학 전개와 계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약하나마 소론의 학맥을 이어가도록 한 유일한 분이 명제였지요. 명제는 율곡과 우계의 학문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거치면서 우암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명제의 뜻을 이어간 사람들은 누구고 어떤 활동을 했고 조서를 남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명제학파의 사람들은 위기지학을 하며 벼슬길에 잘 나가지 않았고, 명제의 제자는 영호남까지 확대되어서 영남학자들은 남인들과 호남학자들은 또 양명학자들과 교류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너무 빨리 내가 몰아붙이는 겁이 나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드린 겁니다. 논문 내용을.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오늘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또 배 교수부터 먼저 또 가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현대사에 여전히 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동양사상과 행정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단군 신화를 하고 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제자 백가 철학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를 것 같지만 결국 2500년 전에 그 공자께서나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성현들이 했던 그 질문들, 인간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왜 우리가 모여 살아 모둠살이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좋은 사회란 게 뭐고 잘 사는 사회란 게 뭔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 왔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했던 그 호랑 논쟁 자체도 그런 어떤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온 담론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오늘날의 시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우리한테 함의가 있다. 뭐 최근에 뭐 잘 알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의 강국이 됐긴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이고 또 충청 지역도 봐도 노인 자살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역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어떤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거울로서의 역할은 호랑 논쟁이 호론과 낙론이 얘기했던 그런 치열한 어떤 삶의 자세와 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예, 그래 김지은 박사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결론 부분에서 이제 그 농암학파 그 경세론의 그 현대적 의의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짧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농암학파가 일단 양민과 교민의 병행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과 이제 도덕적 교화, 이 두 측면을 이제 강조했는데, 이러한 이들의 경세 사상은 이제 사회 운영의 본질적 원리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고,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도덕적 품격을 함께 갖추어야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 이제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 해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발표문의 기준을 한다면 크게 묵제 가문은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정치 부분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초당적 자세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 계속 바뀌면서 정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정당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바뀌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길게 끌고 나아갈 무엇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이른바 위원회 같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료 체제 내에서 움직이도록 최대한 관료 내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사회경제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실공, 즉 사회적 효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실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조 원씩 들여부었는데 효과가 없다. 이건 사실 실공이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도의 효과를 발생하면서, 그리고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이 묵제 가문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유 교수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나갈 거예요. 예. 뭐 저희는 아까도 박근혜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조금 공직사에 연관시켜서 논문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어떤 율곡 학파의 전개, 계승 그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가지고 좀 상당히 난해하긴 한데, 그냥 한 말씀 드리자면 이상희 교수님도 계시고 박근혜 교수님도 계신데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제학파의 어떤
시대 정신 가지고 한번 현대사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제 학파에서 중요한 명제가 이제 신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항상 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건데 모든 행위의 기준은 성리학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제 전후를 보면 어떤 모든 것들의 선택이나 어떤 행위의 기준에서 이 성리학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어떤 것들이 성리학적인 기준에서 어긋난다면 그게 대의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파리장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파리장서 거기에 서명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간제 전후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나 뭐 그 당시에나 지금에도 엄청나게 이제 욕을 얻어먹고 많은 비판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저도 간제 전후를 전공을 했고 제가 박사를 간제로 하긴 했지만 뭐 간제의 이런 시대 정신 이런 선택이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의미를 부여볼 수 있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정합성, 일관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다듬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걸 한번 현대사에 적용을 해본다면 공정과 정의의 문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뿐만 지역, 뭐 남녀, 세대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시대이고 또 그 뭐 지역이나 남녀 각자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제 전후가 간제의 성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론과 실천의 일관성, 이론과 실천의 정합성, 그리고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고 그런 시대 정신이 그 당시에는 아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걸 조금 어떻게 우리가 잘 다듬고 한번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봄으로써 현대 사회에서도 유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말씀드린 대로 발표 내용이 공직 가치하고는 뭐 일정의 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에서 그리고 또 호락 논쟁 이후에 호락 논쟁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된 조선 성리학의 모든 논쟁은 기본적으로 리의 실현이 있습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공공한 원리이고 원칙이죠. 그래서 사소한 견해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리의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러한 점에서 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전제한 것이고 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모색의 차이에서 일정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추구하는 리의 실현, 원칙의 실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리의 실현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한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즘에 원칙이 무너진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원칙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차이를 차별로 보는 이러한 왜곡된 시선들이 유학의 이러한 리의 실현 그리고 리의 가치를 강조했던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생업에 종사하라고 했습니다. 명제 종가는 제사상도 지금 조그만한 요만한 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명제는 평생 저술도 하지 않았고 아는 것을 행하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명제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 강연을 한 우리 박병리 교수께서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공자님 그러잖아요. 학이우적 사라고. 사는 벼슬을 살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공직에 나가서 행도를 해야 되는데 도를 행할 때 도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은 실천하는 도를 실천하는 건데 행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학이우적 사해서 벼슬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군자.
이 군자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작께서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죠. 많은 논의를 해도 결국은 군자가 돼가지고 행도를 하라 이 말이죠. 그 밥벌어 먹는 공직에 가지 말고 그 행도의 타겟은 어디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직 가치와 유교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독성귀신 혼자 있을 때는 독성귀신하고 겸손천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행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공직 가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행도를 어떻게 하냐, 도가 어떤 거냐, 도를 베풀 대상은 국민과 백성이고 그럼 그 도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기론이나 뭐 경세론이나 이 도를 떠나서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세론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도다. 그런데 이 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발표했지만은 이게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 역사 속에서 유와 공무원 관직 생활하는 사람이 유와 리라는 분기의 역사가 있었다. 유는 뭐냐? 어떤 의미라면 관념적으로 하면 도덕적 주체성이 확보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수기와 수신을 하는 것이고 리라고 나오는 건 우리 조선에서는 이게 아주 깔보는 건데 이게 뭐냐? 경세적 능력, 구체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행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말하는 거 여기 명재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행도가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잘 살라고 잘 먹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죠. 공직 가치와 연결 안 돼 있는 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께서는 학이우적사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교 사상이나 유교 철학을 이 오늘날의 공직 가치와 떨어져 있는 공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론이다, 심성론이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행도를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단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공자님의 유학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공직 가치와 떠나 있는 유학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제가 딱 1분만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참 다른 분들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박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요. 우리 유학에서 유교에서 따지는 기본적 가치는 전부 다 공공가치입니다. 공적 가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참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서 뭔가 관여를 할 때는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자유평등. 이 두 가지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한 사람 개인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가치는 개인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유학의 가치는 우리 잘 알잖아요. 5가지 규범, 인, 어질게 대하라. 나한테 어질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방금 이야기. 그러니 나쁜 짓 하는 거 막아라. 나도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정중하게 신분에 맞게끔 상대편을 대해라. 상대편을 위한 겁니다. 그죠? 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해라.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 신, 내가 약속했으면 지켜라.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인이 해주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이나 서구에서 지금 현재 개인주의로 빠져가지고 막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난리법석친 미국만 잘 살자.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잘 살자. 이게 벽에 부닥치니까 야,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같이 잘 사는,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식의 철학이 뭐냐?
이래가지고 지금 유학으로 지금 빠져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느냐. 해보면 우리가 공공가치를 유학하고 유교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박 교수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해서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밝혀서 지금 젊은 애들한테도 좀 이걸 좀 가르쳐야 뭔가 우리도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가갖고는 위기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보람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부탁하는 겁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발표했습니다.